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다입니다. 비도 쭉쭉 내리고 시장도 쭉쭉 빠지다 보니 와 처진다 처져. 오늘 매매하지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보니까 뭐 콜드체인 어젠 좋았는데 빠지고 진단기트 코로나 테마 오늘은 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는 하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럼 오후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전략 좀 잡아주세요 하시는 모든 분들 주슐랭과 함께 하시면서 선물 받아가시고요. 종목 상담도 하나하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 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접수된 내용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목적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 처질 때는 이분과 함께면 또 기분도 좋아지실 거예요. 저 이분 함께 만나볼게요.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진다 처져, 비 온다 비와 힘 빠질 때 저는 사실 대표님 만나면 기분 좋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에너지 좀 전달해 주세요. 저도 에너지 팍팍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은데 네. 시장만 보고 있으면 저도 답답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답답해. 비 오는 수요일 네. 뭔가 시장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확 축 처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목소리 해주세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네. 슈퍼파월이 금요일 날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월 화이팅! 좋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그럼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오늘 쭉쭉 빠지는데 별 몇 점 만점인지 또 별에 대한 얘기 평가표를 내려주세요. 5점 만점에 저는 딱 2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1점 아닌 게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웬만한 시장이면 1점을 드리지는 않죠. 그래도 뭔가 그 다음을 바랄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오늘 맛을 뭘로 표현할까 진짜 골똘히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어떤 맛이 좋을까요? 근데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죠? 군대 있을 때의 건빵. 그게 저는 모르지만 행군하고 나서 먹는 건빵이 진짜 맛있다고 하던데. 진짜 꿀맛이었고 네. 제가 이게 또 TMI일 수도 있는데 네. 저희 부대에서는 뽀급이 잘 많이 안 나왔었어요. 저 당시에는. 그쵸. 그래가지고 건빵도 귀했었는데 사회생활 나와보니까 건빵 뭔가 먹었었을 때 뭔가 맛도 없고 목이 딱 메이는 이런 딱 시장이죠. 그쵸. 오늘 시장은 딱 건빵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알겠습니다. 수급도 말라있고 시장이 뭔가 목이 턱 막히는 답답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원한 사이다 같은 또 음료가 딱 있으면 목이 딱 뚫릴 텐데 그런 생각 드신다면 여러분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이다 같은 방송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요 026958-9082번 그리고 문자샵 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전화 사연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인데 오늘 기분 어떠세요? 별로 안 좋죠. 너무 안 좋죠. 죄송해요. 괜한 걸 또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바로 종목 상담 갈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엑시콘이요. 엑시콘 평단가 비중 어떻게 되나요? 23,500원. 23,500원의 비중은요? 비중이 15%인가? 20%요. 20% 정도 들고 계시다. 예. 손실 보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탈출할까 물타기 할까 그 둘 중 하나 고민이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예 진짜 이제 약간 손을 놓은 상황인 느낌으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표님. 엑시콘 사실 이 종목 잘 갔던 종목이에요. 나쁘지도 않았고. 회사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엑시콘 그룹이 이제 그 세계 상장사가 있는데 샘CNS 그리고 YIK 모두 다 이제 메모리 모듈 테스터 그쪽을 하고 있는 쪽이고 최근에 YIK는 이제 그 웨이퍼 테스트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성과를 얻어내고 있고요. 엑시콘 쪽은 후공전단, 메모리 모듈 쪽에서 후공전단에 들어가게 되는 뭐 버닝 테스트라든지 스피드 테스터 뭐 이런 쪽을 하고 있는 쪽이고 최근에 그 영역을 낸드 버닝 뭐 이런 쪽까지 계속 확대를 해가면서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던 거는 본업단의 실적 성장이 가셔되는 부분보다는 CXL 즉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차세대 통합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시청자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언제 사셨나요, 이 부분을? 엑시콘. 저 그거 꺾이고 나서요. 고점 찍고 좀 꺾이고 나서 샀어요. 내려올 때. 왜냐면 올해 4월 달에 한 차례 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7월 달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보면 대략 한 7월 달에 그러니까 한번 꺾이고 내려오면서 한번 샀다가 7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산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팔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꺾이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7월 달에 매수하셨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이 맞나요? 그러니까 한번 급등했을 때 수익 실현하고 두 번째 들어간 게 지금 물린 거고 그리고 네네. 유증도 받았어요. 아, 유증까지 받으시고요. 왜냐하면 엑시콘이 400억 규모로 유증을 했고요. 유증했었을 때 3년간 메모리 부분에 250억 그리고 비메모리 단에 150억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용도를 밝히고 유상 증자까지 했고 유상 증자까지 받으신 부분입니다. 최근에 IT 소부장이 정말 재미가 없죠. 정말 재미가 없고 전자와 닉스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은 나오지만 여타 IT 소부장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엑시콘도 실적을 혹시 보셨나요? 실적? 네. 예, 2분기에 영업 적자 31억 기록을 했거든요. 즉 네. 이런 장비단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양 메모리 모듈 테스터이기 때문에 삼성의 대규모 캐파 확대와 그리고 장비 발주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올 하반기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레거시 사이클 즉 범용 반도체가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는 거고 이런 부분이 HBM에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수율도 안 나오는 HBM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범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D램은 공급 부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스톨하고 이런 딜리버리 감안하면 올 3분기에 발주가 나올 것이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기대가 이런 발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오늘 같이 나오고 있는 걸로 최근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이런 반도체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신 가격이 23,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이게 보면 한번 차익 실현을 하셨고 두 번째 들어갔고 그리고 유상 증자까지 받은 금액인데 대략 이제 단기 고점에 형성해 있는 가격대가 23,000원에서 대략 한 24,500원까지 25,000원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하는 모습 그리고 2분기에도 아직까지 적자의 흑자로 돌리지는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축소하십사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분명히 좋은 기업은 맞지만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은 삼성전자가 장비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할 때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 엑시콘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행여나 다시 한번 이런 CXL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엑시콘은 보통 이제 10%에서 20%까지도 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일부라도 줄이십시오. 20%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비중 5%라도 가격과 상관없이 CXL 나와가지고 10% 이상 뜬다. 그러면 5%라도 줄이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사신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25,000원 드리지만 말씀드렸던 CXL 관련된 이슈로 10% 이상 뜨면 5%씩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손절없이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손절없이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어차피 올해 지난 거여가지고 뭐 좀 더 두고 갈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기운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에너지 될 수 있도록 선물 드릴게요. 떡 선물 세트 받으시고요.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화 상담 받아보니까 뭔가 많이 좀 처지시거나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전화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저희가 직접 소통하시면서 고민들 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딜사이트 경제TV 너튜브에 검색하시면 댓글로도 저희 종목 상담 받고 있어요. 문의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댓글 하니까 지금 우리 너튜브에 꿈돌이님, 카니님께서 하이요 하시면서 우리의 애청자분들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또 나리님이 어머 짱앵커님 주슐랭 왔다는 소리 듣고 급하게 왔습니다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또 주슐랭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자 사연 볼게요. 지금 2359번님이 신일전자 신청해 주셨는데 지금 1680원에 1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회, 시간 뭐 다 잡아먹는 회사 아닌가요? 저 이 종목 자체 끝낸 거 아닌가 고민됩니다. 생각이 듭니다. 폭염이 지나니까 선풍기도 끝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또 신일전자가 선풍기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도 이제 종목 자체 좀 끝났다고 보나요? 이게 또 아무래도 성수기 타고 이제 또 끝나고 이런 계절주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딱 정확하게 포인트도 사실 이제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께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포인트도 잘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뭐라고 더 덧붙여야 될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특히나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비까지 내려서 비까지 내려서 차라리 비 올 때는 차라리 제스키 쪽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이건 또 신일전자가 선풍기다 보니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네. 뭐 이런 쪽이고 항상 이제 계절성 있는 종목은 또 이제 여름 폭염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또 기대감을 사가지고 이제 더위가 꺾일 즉 8월 15일 전후해 가지고 또 더위도 약간은 꺾이는 모습이 그쵸.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항상 빠지는 모습이 계절성으로 항상 되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계절성 종목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계절성은요 사실 그 반대로 해야 돼요. 역발상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이런 여름 관련된 테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겨울에 사가지고 겨울에. 여름에 올라올 때 이렇게 팔고 그 반대로 여름 관련된 이런 테마 그 겨울 겨울 관련된 관련 테마 테마는 그러니까 여름에 사나요? 여름에 사고 즉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보일러 관련된 테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날 더울 때 이마에 땀나기 시작할 때 사가지고 그때 사는 찬바람 불어올 때 팔기 시작하는 아. 이런 전략이고 반대로 신일전자 같이 이런 종목들은 말 그대로 지금 추위 그러니까 찬바람이 느껴질 때 사가지고 이마에 땀나기 시작하면 잘 팔기 시작을 하고 첫 번째 폭염 이런 얘기가 뉴스를 장식을 할 때 그때 이제 팔아라. 파는 전략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역발상 반대로 하는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일전자를 보시면요 항상 성수기는 2분기하고 3분기예요. 2분기, 3분기. 그렇죠. 왜냐하면 4, 5, 6, 7, 8, 9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분기와 1분기는 항상 이제 적자 뭐 이런 부분이 나는 네. 이러한 흐름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베팅, 꿈에 대한 베팅. 왜냐하면 현재 가격은 과거의 실적이나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녹아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데 매출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코로나 특수 이후에 탑라인 자체가 계속해서 정체가 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 1,700억, 21년도에 1,900억, 22년도에 2,000억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작년에 1,800억 역상장을 그러네요. 했고요. 아. 무엇보다도 탑라인 자체가 성장이 나와줘야 이익단 자체도 올라올 텐데 20년, 21년 62억, 96억 이러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8억, 20억으로 오히려 역성장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물론 돈을 잘 버는 회사에 돈은 꾸준히 벌고는 있지만 탑라인이 막혀 있고 역성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익단이 좀 정체되었거나 빠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성수기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피크가 지났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피크 아웃이죠. 가장 싫어하는 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4분기와 1분기 적자 그리고 올해 2분기에 32억 흑자 그리고 3분기에도 흑자 이런 것들은 좀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눈높이는 약간은 낮춰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최근의 주가를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문자 주신 시청자분께서도 1680원 그리고 비중이 10% 트레이딩 관점이고 단기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이 대략 1,700원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잘 팔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을 보시면 제가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최근에 흐름을 놓고 보면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윗골이 세게 달리면서 차익 실현 나오고 지금 최근에 보면 대다수가 음봉으로서 추세 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지수가 돌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추세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조금씩은 축소하자. 그러면 비중이 10%로 그렇게 크지는 않고 지금 1,680원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 시점에서 저는 시가 부분에서라도 가지고 있는 비중 10%로 5%로 주십사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성수기가 2분기, 3분기였고 이런 또 계절주 같은 경우에는 땀 날 때 사서 추울 때 파는 거, 추운 종목은 그런 거고요. 더운 종목은 추울 때 사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핑퐁 이 박자를 엇박자가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신일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봐드렸고요. 이어서 전화 사연 한번 받아볼게요. 전화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또 주실랑 알고 전화 주셨어요? 아, 네. 그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한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좀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평단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평당가는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 네. 13만 1,000원에 들어갔고 13만 비중은 한 1,000원?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셨고 지금 살짝 손실폭이긴 한데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다. 그게 가장 궁금한 포인트인 거죠? 예,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서 좀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대표님, 뭐 할아버지 엔비디아가 잘 가고 그러면은 이제 또 아빠의 또 SK 하이닉스 잘 가면 이 아들내미 잘 가지 않을까요? 잘 가져야죠. 그럼요. 시장은 주도주고요. 사실 주도주가 어느 정도 7월달 이후에 AI 버블에 대한 논란, 즉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난 직후에 그 다음부터는 힘이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빅테크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선두주인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었죠. 140불에서 90불까지 30%가 넘게 빠지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최근에 낙폭을 대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130불까지 그저께 올라왔고 어제 살짝 밀리긴 했었지만 낙폭은 80%까지 올라왔거든요. 즉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가 50불이 빠졌다가 40불이 올라왔습니다. 즉 낙폭을 80%로 회복을 했죠. 회복했네요. 자, 그러면서 이거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대장주는 우리나라 주도 섹터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그렇죠. 보면 한미반도체 거래수 종목이죠. 보시면 엔비디아가 80% 회복을 했고요. 미국장은 70%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얼마 회복했을까? 대략 60% 회복을 했어요. 얼마 안 했네요. 60% 회복을 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얼마나 회복을 했을까? 보면 50%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한미반도체는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덜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0% 회복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시총이 작아서? 정리해 볼게요. 네. 글로벌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80% 낙폭을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 6, 7월 달의 고점을. 그리고 국내 증시는 60% 정도로 지수가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국장 따라가면서 60% 회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 지수보다도 회복을 못한 50% 회복, 그리고 마찬가지로 IT 소부장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는 30% 회복. 즉 지수보다도 지금 현재 언더퍼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기 이런 대장주가 바뀔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 자체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고, 이에 따른 해결책은 결국 엔비디아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사연 주신 시청자분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언제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엔비디아. 시청자님? 네네. 혹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혹시 언제 하시는지 대략으로나마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가지고요. 아니요, 요즘에 못 챙겨가지고. 네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2분기 실적 발표가 미국장도 끝난 가운데 엔비디아가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장 마감 이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각으로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전 6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젠슨 황 CEO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전망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겁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엔비디아는 80%까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눈치 보기 양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일주일간 단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이후의 방향성은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가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일정 부분을 좀 지켜보시고 그때 실적 발표 그 이유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하이닉스가 50%까지 회복을 했는데 전고점까지 올라가고 돌파하는지 여부는 결국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달려 있고 그 시점이 다음 주 목요일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본다면 한미반도체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30%라 지수가 60% 회복을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30% 넘어간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다음 주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리고 나서 투자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AI 관련된 대장주이고 주도주이기 때문에 지금 내리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결자해지라고 엔비디아가 큰 폭의 조정 이후에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조정이 나왔고 엔비디아는 저만큼 회복을 했는데 결국 고점을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는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향후 가이던스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을 꼭 확인하십사. 그리고 그 시점은 다음 주 목요일이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 얼마다 손절가 얼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 다음 주 목까지 현 시점 좀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목요일 날 결과를 확인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미반도체 좀 기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볼펜이랑 종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8월 29일 목요일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꼭 체크하기. 네. 이거 네, 이렇게 메모해놨습니다. 적어주시고요. 또 네. 그 이후에도 전화 한번 주세요. 저희 박 대표님이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 떡선물 목요일 세트- 이후로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떡 선물 세트 저희 드릴 테니까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힘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사연 보도록 할게요. 4965번님께서 테크윙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47,200원에 10%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떡하죠 했는데 글로벌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죠. 지금 반도체 들고 계신 분이 이만큼 많고 반도체 관련한 관심이 많다라는 걸 종목 상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뭐 종목에 대한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이 진짜 이제 비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고 외인들은 그래도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이거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역시나 이것도 엔비디아일까요? 엔비디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테크윙이 이렇게까지 네. 올라온 사실은 테크윙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빼고는 다 들어가는 테스트 핸들러 글로벌 1등 기업이다. 테스터에 같이 붙어가지고 테스트 핸들러는 물류를 이송하고 적재하고 분류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적인 장비라고 인식이 되었었는데 네. 테크윙이 이제 신사업을 통해 이와 관련된 테스터까지 같이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HBM용 큐브 프로버 이 부분이었고 네. 과거에도 프로브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이런 테스트 역할을 했었지만 일부 테스터 대비해서는 기능은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HBM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큐브 프로버 자체가 새롭게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니 그와 관련된 신세계가 열린다 하면서 주가는 이렇게 뽑아버린 거죠. 주가는 사실은 올 연초 대비해가지고 10,000원 언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7월 달에 7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무려 7배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별명이 뭐였냐면 제2의 한미반도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미반도체도 사실은 우리가 TC 본드로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딩 업체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검사 장비가 글로벌 1등 기업이에요. 네. 확실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이제 TC 본더가 SK 하이닉스를 타고 엔비디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쪽의 글로벌 과점 경쟁력 자체를 증명을 하면서 주가 자체는 뭐 10조가 넘게 날아가 버렸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테크윙도 테스트 핸들러라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글로벌 1등이에요. 거기에 큐브 프로버라는 HBM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SK 하이닉스의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납품하게 되는 관련된 신규 HBM 테스터가 새롭게 붙어버리면서 시장에서는 새롭게 재평가된 거죠. 무려 7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조정이 세게 나왔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K 하이닉스가요. 30%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30%, 40% 가까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 앞에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100원 단위까지 정확해요. 1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50% 조정 나왔어요. 한미반도체가. 테크윙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고점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7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최근에 러프하게 보면 대략 한 37,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한 40% 정도 그 정도 조정이 나왔던 거죠. 그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회복 자체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략 기술적 반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기술적 분석이 신봉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시장이 급등락이 나오고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출렁일 때 사실
갈피를 잡기 힘들고 어려워요. 중심을 잡기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 하나의 보조적인 기준적인 지표로서 하나 제가 기술적 지표를 바라보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낙폭우 38.2%, 피보나치 수요율 되돌림이죠. 대략 30% 전후까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한미 반도체와 괴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친구도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한다, 엔비디아에 들어간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언제냐? 이쪽에 같이 따라갈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 다음 주 목요일이 빅데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금 사셔가지고 지금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47,200원에 10% 비중으로 트레이딩하는 형태로 지금 물려 계신 걸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 시점 45,8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단기적으로 출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더 물을 타지는 마시고요. 지켜보시다가 다음 주 목요일 이후에 방향성 결정하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7,200원이기 때문에 손절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대략 한 4만 원 정도. 종가 기준 이탈 시 편입제 한 15% 정도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손절가만 체크해 놓으시고 업사이드 목표가는 따로 설정해 놓지 않은 가운데 다음 주 목요일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타기는 일단은 금지.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해서 또 엔비디아의 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확인해야 되니까 목요일 이후에 또 확인해 보시고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체크잉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또 저희가요 떡 드려야 되니까 방송 끝나고 우리 4965번님께서는 전화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뭐 우리 너튜브 보니까 와 고동님도 오셨네요. 카느님, 나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주슐랭에서 많은 분들과 인사 나누고 계시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카느님 시장이 너무 건빵 같아서 목이 메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님 시장에 목 메일 때요. 나만의 좀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모니터를 덮습니다. 모니터를 끄고요. 그럼 오늘 같으면 또 이제 모니터 사실 덮어야 돼요? 날이 좋을 때는요. 네. 밖에 나가가지고 좀 산책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요. 그리고 제 또 신조 중에 하나가 어차피 주식에 녹이는 이 위장의 녹이자거든요. 그래서 시장 이렇게 안 좋고 이거 할 때 그러면 보고 맛있는 걸좀 있어봐야 먹으면서. 속이 터지니까 밖에 나가서 오히려 이럴 때 더 맛있는 거 사 먹습니다. 그러면서 추천 이제 메뉴 하나만 얘기해 주시고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사실은 든든한 국밥을 먹고 싶기는 한데 네. 시장이 또 이렇고 밖에 또 비가 오니까 네. 비 오는 날은 항상 막걸리의 파전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비도 오고 건빵 같은 답답한 시장이니까 막걸리에 파전 드시면서 주슐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그러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전화 통화하고 계세요? 청주예요. 와, 청주 멀리 계시네요. 네. 어떻게 또 주슐랭 알고 계세요? 수시로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청자님이시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목은 아메디텍이고요. 네. 예, 13,800원에 40%요. 알겠습니다. 레이저 네. 채열기인데 이 종목을 선택하셨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추천을 해서 샀는데요. 네. 한번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축하드려요. 다시 또, 사가지고 지금 물렸는데. 알겠습니다. 보니까 바늘 없이 채열할 수 있다. 세계 최초 레이저 채열기로 유명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코로나 엠폭스 2차 감염 위기도 덜할 거다. 이런 기사가 분명히 나왔거든요. 네네. 아니 근데 주가 재료가 이렇게 좋은데 왜 하락세고 왜 지지부진하고 특히나 오늘 더 빠지는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실 뭐 엠폭스 원수인 투창 관련된 종목이나 코로나 관련주로 엽기에는 사실은 그와 관련된 대장주들이 있죠. 뭐 진단키트를 비롯한 그쵸, 시즌 관련된 있고. 종목이나 그와 관련된 치료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 라메디텍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6월 17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상장한 지 지금 대략 한 2달 정도 지난 기업이고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보면 어제 그 종목명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 공모가를 크게 하회했어요. 어제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빠지는 모습도 나오면서 최근의 분위기 자체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창 올 상반기에 신규 상장주들 이렇게 대다수 기술 특례 상장이든 혹은 또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제 상장이 들어왔을 때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VC 물량들의 엑시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고요. 상장을 했었을 때 우리가 기관들 대상으로 공모 밴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평균값이 얼마냐면 밴드 상단을 초과한 상단 초과 플러스 30%였어요. 즉 밴드 상단이 10,000원이었다면 보통 13,000원에 상장을 했거든요. 즉 상당히 고평가되어서 상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12,460원 지금 오늘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레이저 체열 뭐 이런 부분 사실 저는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바늘로 이렇게 체열을 하다가 레이저를 통한 어느 정도 비침습 체열 이렇게 되면 분명히 피 빼는 것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 체질에 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분명히 어느 정도 이에 따른 기술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저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에스테틱적으로도 진출하는 데도 용이하고 있고 저도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 기관대상의 IPO IR 참여해서 들어보기도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도 신사업으로 있는 걸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수익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시청자님 혹시 언제 수익 보고 나오신 건가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네. 그저께. 그저께요.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사셔가지고 한번 파시고 다시 또 들어가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상장 초기에 사가지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한 2달 동안 빠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피해는 없으셨던 거네요. 아니요, 산지도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장 이후에 주구장창 빠졌는데 한번 수익을 보고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언제 사셨고 또 친구 말씀 듣고 사셨다고 했는데 어떤 포인트를 듣고 사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뭐 때문에 사신 거예요? 뭐가 좋대요? 아니, 그냥 한번 사보라 괜찮을 것 같다고 사보라고 했거든요. 좋은 친구분을 두셨습니다. 수익을 낸 종목은요. 저하고 참 결이 잘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이고요. 궁합이 좋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이오장 이런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가격과 상관없이 매매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생각하셨던 대로 만약에 원숭이 두창이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든 이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 종목이 만약에 하루에 한 10% 정도 뜨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 일정부 무조건 챙겨가십시오. 좀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당장의 실적이나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상장한 지 2개월 됐다는 얘기는 1개월 보호예수 물량과 3개월 보호예수 물량 이에 따른 수급적인 오버행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최근에 크게 급락을 했고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19나 엠폭스나 이런 부분을 한 번씩 툭툭 튄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무조건 가격과 상관없이 팔고 나오십사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사신 가격이 13,800원이기 때문에 대략 한 12,500원, 한 10% 정도 만약에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손절 라인 칼같이 지키시면서 올라갔을 때 좀 비중을 줄이십사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손절 라인을 좀 칼같이 지키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독한 또 신고식을 치르고 계신데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떡 선물 세트 드릴 거예요, 시청자님. 방송 끝나고 네, 제작진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멀리서 청주에서도 이렇게 전화 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금 봐주고 계신데 다음에 또 전화가 왔다고 해서 좀 빠르게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시청자님? 네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 지금 들고 계세요? 네네. 네, 지금 긴 거래고요. 네. 요 매수가는 86,760원이고요. 네, 시청자님 혹시 TV 소리를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좋습니다. 비중까지 네, 한번 잘 말씀해 들었어요. 주세요. 네? 비중이 얼마나 담고 계세요? 15%고요. 15%는 알겠습니다. 지금 빙글에 보니까 손실권에 있는 좀 종목이긴 한데요. 계속 들고 가실 생각으로 가져가신 건지 짧게 내가 트레이딩 하려고 했다가 계속 좀 지금 들고 있는 건가요? 단기였나요? 장기였나요? 소리가 이거 텔레비전 주로 소리, 전화 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야? 제가 안 해봐서. 전화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빙글에 봐드릴게요. 대표님, 지금 단기로 이분이 좀 보셨을지 아니면 장기로 좀 들고 가려고 하셨는지 딱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빙글에 혹시 언제 사셨어요? 지금 이거 86,000원인데. 6월 11일 날부터 구매해서 중간에 또 한 번 또 물 한 번 타고 했거든요. 네네.
이거 오른다 그래가지고 계속 들고는 있는데 지금 자꾸 빠져가지고. 그쵸. 러프하게 86,000원, 그러니까 물을 타셔가지고 비중 15%인데 네네네. 지금 66,000원이니까 매수가 대비해서 약 2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네네, 맞아요. 대략 한 25% 정도 지금 손실권, 25% 전후 손실권 이런 부분이 놓여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힘을 못 쓰고 고점과 저점을 낮춰나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자, 개인적인 결론을 좀 말씀드리는 거는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십시오. 왜냐면요, 최근에 음식료나 화장품 같이 2분기,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2분기 실적으로서 끌고 갔었던 이런 펀더멘털이 있는 가치주 컨셉의 종목들이요, 최근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음식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소비자 업종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이게 오늘 이렇게 8월 21일이기 때문에 나왔거든요. 근데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화장품이 전 월 대비해서 12%가 빠졌고요. 라면 같은 경우에도 전 월 대비해서 25%나 밀렸습니다. 그리고 2분기 또 마찬가지로 실적으로 주도했었던 변압기 쪽에서도 보면 대형 변압기가 마이너스 22%, 소형 변압기가 마이너스 48%예요. 이게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2분기 시장은 주도주였어요. 화장품, 음식료, 그리고 전력설비. 그중에서 빙그레도 1분기 삼양식품이 어닝 서프라이즈 크게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재평가가 되었고, 그 뒤를 따라갔던 게 빙그레였어요. 왜냐하면 실적도 좋았고 2분기, 3분기가 계절적 성수기에 도래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해외 수출 쪽에 바나나, 우유, 그리고 빙과류, 메로나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가장 좋은 평가를 얻었거든요. 하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앞에서 이런 계절성이 있는 종목들은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환율이 지금 1,300원 후반에서 지금 1,300원 초반까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출주한테 불리한 환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지금은 챙겨가는 형태, 이런 전략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중이 15%입니다. 여기서 더 늘리기에는, 현 시점에서 비중을 더 늘리기에는 불안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가격과 상관없이 15%를 저라면 10% 언더까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량의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가격과 상관없이 지금은 좀 줄이시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반 정도 줄여야 되나요? 네, 저라면 지금 시가 부분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거예요. 시장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장이 70%로 회복을 했어요, 낙폭에. 그러니까 7월 고점에.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70%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자, 빙그레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빙그레 흐름이, 이 친구 보세요. 회복을 했나요? 네, 아니요. 오를 것 같아가지고. 고점과 저점 더 낮춰가고 있죠. 그렇죠. 다른 종목들은요, 어느 정도 반등이라도 나왔는데 이 친구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십사라고 제가 부탁드려본 겁니다. 네네. 지금 바로 반을 줄여야 되겠다, 그죠?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시청자님 어떡해요. 목소리가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텀블러랑 떡 있는데 뭘 좀 더 갖고 싶으세요?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유, 어떡해.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방송 끝나면 제작진 전화 가거든요. 전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좀 빙그레 웃으면서 주가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는 마음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을 해봤고요. 이어서는 우리 박 대표님 수익률도 체크해봐야겠죠? 자, 수익률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박창윤 대표의 픽 수익의 맛 탑2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JLK 재룡전기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8%, 27% 최고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 리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자, 먼저 좋았던 거 말고 아쉬웠던 거 먼저 체크할게요. IM 이 종목인데 8월 16일에 손절가를 좀 터치하면서 너무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 이런 얘기들로 주가가 좀 널뛰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어느 정도 테마성 굉장히 강했었고, 따라가니까. 전기차 화재 관련해가지고 그때 태성이 상한가까지 갔었을 때 네.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 그대로 복합 동박을 하고 있는 이 IM 자체를 주목을 해봤는데 자기 소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이 나와버렸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있냐면 목표가 자체는 어느 정도 한 20% 이상으로 업사이드를 좀 바라보고 있지만 손절가는 10% 언더로 짧게 끊어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칼같이 손절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IM이 배터리 안정성에 뛰어난 동박 필름 최종 테스트 준비한다 뭐 이런 소식들도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요. 18.1%의 빛나는 상승률을 보여준 JLK 살펴볼게요. 내달 3일에도 기업 설명회도 개최할 거고요. 주가의 흐름들도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유하신 분들 더 들고 갈까요? 돈 버는 AI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와 관련된 유상 증자 뭐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투신권이었었죠. 그런 부분이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라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면서 좀 더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유상증자 관련된 물량 이런 부분 받을 수 있으면 전 받아가지고 이런 돈 버는 AI 쪽 뇌졸중 미국 진출하는 부분까지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네요. 나라면 홀딩하면서 눈으로 얼마나 가는지 보겠다. 주가 슈팅에 대한 긍정적인 또 피드백이니까요. 들고 계신 분들 한번 홀딩 전략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 또 대표님에 대한 수익의 추천주 AS 끝났고요. 이어서 여러분들 수익의 맛 힌트 들어갑니다. 재미있는 답변들 너튜브 댓글로 달아주세요. 힌트 보여드릴게요. 자, 수익의 맛 힌트는 이응, 지읒, 시옷, 리을, 시옷 이렇게 해서 초성 5글자인데 설명 부탁드려요, 대표님.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유추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시장이 급등하게 나올 때 시장에서 지금 돈이 몰리는 곳은 전기차 화재 네.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자금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하락장이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큰 폭의 이제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는 눈치 보는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앞에서 이제 엔비디아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 돈이 몰릴 수 있는 쪽이 어딜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냐면 AI 화재 진압 솔루션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네.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5월 달에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정부에서 지금 상향 정책 추진 이런 부분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응, 지읒, 시옷, 리을, 시옷 이렇게 했는데 어렵다. 지금 어렵다.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지금 답변들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제솔루스 이거 아제솔루스. 우리 박 대표님 좋아하는 이런 댓글들 아닌가요? 제 아재 개그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네. 제가 아재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게 딱 귀에 딱 감기네요. 아제솔루스 여기서 하나 받아쳐 주신다면? 아제솔루스. 뭐라고 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아재 개그 될까요? 좋아하신다고 아재 개그 좋아하니까 네. 아제솔루스. 네, 이분께 그러면 저희가 큰 박수를 쳐드리면서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뭘까요? 네, 엠젠솔루션이라는 기업이에요. 아. 최근에 제가 미팅도 한 2차례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관련된 리포트도 낸 적이 있어요. 오. 근데 이 회사가 사실은 제가 그 베트남에 있는 공장 라인 투어도 다녀왔거든요.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실사를 가시네요. 네, 오늘도 지금 오후에 미팅 3개 있습니다. 굉장히 계속, 발로 뛰는. 예, 발로 뛰면서 관련된 이제 미팅을 하는데요. 사실 비 오는 날 미팅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 일이니까 해야죠. 열심히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예, 근데 엠젠솔루션이 저는 다녀와서 느낀 것 자체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당히 자동화된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향후의 미래에 대한 먹거리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기업이냐면 트랜스 그리고 인덕터 등 그와 관련된 가전 쪽에 들어가는 소형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자회사가 이제 뮤센비나라고 베트남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지금 자동화되어가는 모습 자체가 눈으로 확인을 직접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삼성전자 등 이런 가전 쪽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가전 쪽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이 이제 전장용 이런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소형 변압기 이런 쪽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성장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힌트로 드렸던 거는 AI 화재 진압 솔루션이에요. 그와 관련된 그와 관련된 사업 자체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특허 등록 자체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5월달에 등록해놨는데 전기차 화재가 이렇게 이슈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 흐름과도 좀 맞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권이 바닥은 잡아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지수 하락에 따른 저점 만들어준 이후에 가격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 고점 라인 때 상반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 시점 시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업사이드 두고 목표가는 단기 1,800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한 1,300원 언더까지도 약간은 떨어진 적이 있는데 10% 정도 정률적으로 손절 라인 가져가게 되면 1,330원으로 같이 말씀드려보니까 목표가, 손절가 잘 기억해 두시면서 만약에 제가 목표가 달성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AS를 통해서 2차 목표가 이런 부분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엠젠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자동차 부품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매수가 시가 이하의 목표가 1,800원 그리고 1,330원으로 손절 라인을 좀 잡아주셨어요. 이 부분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IME 관련해서 또 우리 댓글로 지금 자본 잠식 공식도 나와 있고요. 비적경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반기 보고서에서 보통 이제 비적정 많이 안 나오게 되는데 한정이 나왔어요. 사실 뭐 의견 거절 나오게 되면 바로 거래 정지인데 그게 아니라 한정이 바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해외 종속법인에서 세무조사 관련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회계 처리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온기에서는 이런 부분 적정 맞도록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본 거고 제가 IM을 아예 장기로 뭐 같이 투자하는 형태로 사실 봤던 건 아니에요. 네. 태성 자체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 자체를 좀 계속 리서치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복합 동박 관련돼서 이와 관련된 최종 테스트하고 관련 소재부터 해가지고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일부 트레이딩 측면에서 전기차 화재 쪽은 흐름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저라면 그 손절가 왔기 때문에 칼같이 터치했지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 반등 나올 때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반드시 리스크 관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나올 때 리스크 관리 꼭 필요할 것 같은 종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투더리 스머프님이 또 질문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 또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박 대표님과 여기서 또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박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오후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후장 킥포인트 통해서 시장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후장 키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잭슨홀 미팅 앞두고 관망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관망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이 외국인 수급이 좀 빠지면서 하락률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같이 시장 안에서 상승업종 그리고 하락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업종 살펴보시죠. 자, 오늘 상승 테마로는 바로 이 건설주가 반갑게 올라와 있습니다. 증권사 호평에 주가 쌓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이 부동산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평가가 잇따르면서 오늘 건설주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었는데요. 건설주 호실적에 더불어서 9월 금리 인하의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오늘 탄력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8월 주택가격 전망 CSI 지수도 전월 대비 3포인트 오른 지수 보여줬는데요.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량이 증가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되면서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과 더해져서 오늘 굉장히 순조로운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HDC 현대산업개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25,95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증권가에서 부동산의 차별적 가격 상승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받으면서 오늘 이같이 상승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대우건설도 3.4% 상승을 켜주고 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 이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었죠. 오늘도 2.42% 상승을 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뒤에 ENC, 현대건설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으로는 건설주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엠폭스 관련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올랐나? 이달은 경고에 주춤하다고 하죠.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보시죠.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엠폭스 관련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승하는 업종으로 코로나19 그리고 엠폭스 전염병 관련주 많이 짚어드렸는데요. 이 거래소에서 해당 테마에 관해서 주가 과열 양상을 짚으면서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이 코로나19 엠폭스 관련주 15종목에 대해서 무려 34배나 시장 경보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금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상단의 세니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15%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셀레믹스도 14%대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파미셀, 랩지노믹스 모두 관련주를 묶였던 종목들이죠. 12%에서 10%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오늘도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사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닥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도 코스피는 반등을 좀 엿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오전 시장의 시장 온도가 좀 차이가 나죠. 아직 코스피가 거의 사실 보합까지 왔습니다. 잘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는데 코스피는 이 완전한 냉탕은 아닌데 아직 이제 온탕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좀 냉탕의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죠. 수급적으로도 물론 이제 코스피에서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 금액이 외국인이 순매도 금액이 277억이고요. 코스닥의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2,598억입니다. 이 매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매도를 외국인이 좀 많이 한다라는 점. 거기에서 사실 수급적으로 제일 많이 좀 차이가 나고 환율이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오늘은 원화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원화도 강세가 됐죠.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를 많이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1번은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실적과 뭐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좌우하는데 이 단기적으로는 환율이거든요. 환율에 있어서 좀 부담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좀 빠져나간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느냐 여기에는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원화의 약세 기조는 좀 끝나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 정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비우호적인 그런 환경은 있었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근데 오늘 시장 보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약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1% 하락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4% 하락하고 있는데 시장은 잘 버티고 있죠. 보합권에서. 그래서 이 반도체가 많이 떨어지는데 반대로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더 높긴 합니다만 2차 전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이 82조 원, 23조 원 이 두 회사가 6% 거의 7%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두 종목 하락하는 걸 2차 전지 두 종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메꾸면서 거의 시장을 보합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이 종목들한테 외국인이 매수가 지금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우선 이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산업을 확대하겠다. 여기 기대감도 있고 가격도 싸죠.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화가 강세가 되었을 때 수혜를 보는 섹터들 오늘 뭐 한국전력도 그렇고요. 항공주도 그렇고요. 뭐 그리고 건설주들까지 원화 강세가 됐을 때 좀 수혜를 보는 그런 업종들 오전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가보면 환율을 계속적으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가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 좀 강세를 보여줬죠. 원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강세가 될 수 있느냐 여긴 아직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는 원화의 약세는 좀 끝나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 올린다 그러면
이 엔화 강세되고 원화도 강세되고 그리고 9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하겠죠. 그러면 달러는 또 약세가 되고요. 원화 강세가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외국인 수급 변동성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서 장중 환율도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따른 종목별로 수혜냐 피해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00선을 앞에 두고 지금 두 번째 좀 미끄러졌습니다. 어제도 2700선 언저리까지 갔다가 살짝 좀 미끄러졌고 이 8월 16일 지난주 금요일에도 2700선 거의 다 갔는데 월요일날 또 미끄러졌죠. 2700선 앞에 두고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확실하게 좀 돌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오늘 많이 팔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좀 매수로 가야 되는데 16일까지 잘 매수했는데 19일 매도하고요. 20일 매수하고요. 오늘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확실히 돌아오기 위해선 환율, 원화의 약세가 다시 한번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B컷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관련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제일 높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방향 쪽으로 발언이 좀 나온다라면 시장 또 출렁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2700선을 더 돌파 못하는 그런 이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2700선 앞에 두고 매물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의 수급을 보기 위해서는 환율을 잘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입까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만 좀 압축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 반도체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자동차도 좀 쉬어갈 가능성. 그러니까 추세적 조정보다는 좀 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래서 개별 종목별 장세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당분간은 좀 높아 보인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700선 돌파하는지와 환율 안정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잭슨홀 파월 의장의 발언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맛있는 이슈 분석 마디슈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이슈 나눠볼 분들 소개시켜드릴게요. 헤르메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유한양역의 랭라자 미국에 진출. 이러다 보면 K 블록버스터의 초읽기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원의 블록버스터의 신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장 초반부터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시원스러운 상승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랭라자가 이제 미국의 FDA 승인 시판 허가를 받았다라는 모멘텀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떠들썩할 일인가? 라고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유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랭라자가 그럼 어떤 약이길래 시장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폐암 관련된 죄송합니다. 치료이죠. 네. 그래서 국내 최초로 폐암 치료제 항암 신약을 허가받은 기업이고요. 돌연변이 양성 비소 세포 폐암 치료제로 개발된 3세대 항암제 신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약간 표적 항암제라고 좀 해석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국소 진행형 또는 전이성 비세포 폐암 환자 치료를 위해서 단독요법으로 최근에 1차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차 치료제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3차 치료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치료제, 1차 치료제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3차 치료제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암에 걸리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좀 대중화된 약을 먼저 쓰죠. 네. 거기에 이제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 약을 쓰고 또 그 약마저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 약을 쓰는데 이제 3차 치료제는 이제 세 번째에
정도의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작년 상반기 하반기서부터 이제 1차 치료제로 승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 그 치료할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서는 1차 치료제로 이제 승급을 했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레이저 티닉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한 5조 원 정도 매출을 기대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당히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높은 로열티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오늘은 비록 참 새로운 뉴스로 주가는 상승하지 못했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 오히려 장중에 10% 정도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고점 대비해서 뭐 한 20% 정도 하락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세론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까지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렉나자가 국내 최초 폐암 치료제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게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지 않을까,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FDA 승인이라는 거는 제약바이오의 엄청 큰 모멘텀, 긍정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가도 좀 환호하고 투심도 막 여기로 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해주신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제약사로 도입 이제 발판이 시작된 건가? 뭐 신호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하본 부장님은? 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네. 앞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어쨌든 뭐 다들 좀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어제 네. 밤부터 해서 뭐 지금 오전장 내내 아마 유한양의 얘기 많이 나왔을 텐데 어쨌든 기술 수출을 하고 거기서 FDA 승인을 처음으로 받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으로도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가 그냥 대부분의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우리가 내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총 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제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방룸이 상당히 많이 열리고 네. 우리가 뭐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 시가총액이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는 사실 정말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 말도 안 된다. 아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좀 국내 바이오 종목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회의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FDA라는 게 사실상 이게 딱 뭐 우리 시험처럼 딱 이따 발표합니다, 합격자 발표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예상과 다르게 좀 이렇게 밀리지도 않고 확 잘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사실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오늘 나왔나? 약간 요런 이렇게 정말 나온다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뭐 잘 될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한 맞춰서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죠. 어쨌든 그리고 최초잖아요. 기술 수출에서 최초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요런 거에서도 세론이라고 해갖고 빠진다라는 게 물론 이제 리포트에서 힌트도 나오긴 했죠. 뭐 대부분의 리포트 다 보시면 이제 뭐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이건 무난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충분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수급 보시면 왜 전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털었을까? 그리고 최근에 왜 이렇게 기관은 팔기만 했을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뭐 충분히 그런 힌트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좋은 이슈를 이렇게 된다는 건 좀 너무 아쉽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런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이게 밸류 자체가 높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적인 계속 확대 이런 것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충분히 제약사 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약사 도약 좀 가능하다. 파이프라인 또 4개 남아있고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우리가 덧붙여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마음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유형량액 덕분에요. 제가 또 이렇게 수혜받잖아요. 하는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그런 또 우리 수혜주들 찾는 거 재미있어 하잖아요. 투자자분들을.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오늘 비록 큰 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스코텍도 저는 계속해서 받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스코텍.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5조 원 정도 시장 매출을 차지한다라면 그 달성이 된다라면 한 10에서 15% 정도는 로열티를 받을 것이고 그 중에서 60%는 유한양이 가져가는 거고 40%는 오스코텍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오스코텍 충분히 저는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오늘 제약바이오가 다 동반 급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이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술력이 확인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분야이긴 하고 또 다른 약이긴 합니다만은 알테오젠 역시 9월 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도 9월 달 중에 하원 통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CMO, CDMO 관련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젠펜트리 같은 경우도 지금 FDA에 어떤 기대감들 좀 있기 때문에 주가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 한 1.6%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전혀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도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한양의 후회주로는 또 뭐 오스코텍을 계속 뭐 2번이나 얘기해 주신 건데 그만큼 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거고 논외로도 좀 본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좀 확인된 부분들이 아마 9월에는 좀 발현돼서 주가로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더불어 생물보안법 관련한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틀리뮴 톡신주 뭐 이런 흐름들도 좀 볼 수도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는 봐야 되잖아요. 이제 8월도 끝나가고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제약바이오의 신약 뭐 이런 발표들이 있을까?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거는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 다음 달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CDMO 11월 달까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근데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한양의 이렇게 좋은 뉴스, 실적도 들어오고 마일스톤에다가 뭐 얀센에 대한 기술 수출까지 보면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큰 건데 또 로열티도 한 10% 정도, 낮게 잡아도 10%고 애널리스트는 1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면 다른 모멘텀으로 주가를 올리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유한양행이 첫 트리거로 땡기는 주체고 여기에서 주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뒤에 후발주들도 그렇죠. 그게 만들어질 텐데. 왜냐면 알테오젠 같은 로열티 5%잖아요. 물론 맞아요. 이제 뭐 이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안 해도 돼요. 로열티 계속 들어오니까.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면 사실상 거기서 그냥 회사 다 처분해도 그냥 로열티만 받아도 회사 가치 엄청 높아져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오스코텍과 6대4로 나눠 가져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번 알테오젠이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약간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면 세론으로 작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뭐 인상 상상이라든지 FDA 승인이 나오면 또 반대로 급등할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서 진짜 너무 아쉽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저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눌렸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라도 한 달이나 시간이 지나고 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바이오 쪽도 뭐 기대가 되는 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게 좋은 방향으로 반영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압도적인 어떤 게 나오지 않으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나마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알테오젠은 그나마 좀 기대가 되는 게 알테오젠의 수급의 흐름들 지금 화면을 좀 혹시 보여주시면요. 알테오젠과 사실 유한양행은 좀 수급에서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별로 봤을 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담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유한양행을 보시면은 양매도가 나오는 것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보면은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트리거를 좀 기대해 볼 만하죠. 특히나 이제 상반기 내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군들은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죠.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급이 이만큼 좀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네요. 그렇죠. 왜냐면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안 사주면 못 올라가요. 그쵸, 우리 만약에 만약에 유한양행이 미국장이었잖아요. 유동성 진짜 풍부했으면 지금 완전 급등입니다. 속상하신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그럼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국내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도 못 가면
어떤 펀더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바이오에선 감이 안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뭐 이제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한양이나 오스코텍 같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데 거기에서도 반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좀 투심 자체가 안 좋을 수 있고 그런 방향이 드니까 오늘 이제 반도체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오늘 하이닉스가 외국인 순매도 1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거 엄청 급등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수급이 지금 이제 안 올라가던 쪽에서 바이오가 원래 코스닥에서 상위인데 거기 안 가니까 이제 2차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수급의 이동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바이오가 원래는 좀 대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방향성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까지도 좀 고민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큰 좋은 일이에요 한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안 좋은 일이에요 한다고 해서 주가가 또 폭락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정말 생물 같다라는 거 여기서도 느끼는데요. 수급적인 측면들을 좀 비교 분석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럼 IPO에 대한 얘기도 할게요. 뭐 제약바이오 업체 뭐 이런 좋은 일들 많으니까 뭔가 IPO 관련해서 또 도전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벤처캐피털 투자도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요 새내기 지금 IPO 뭐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유 대표님. 지금 하반기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제가 목록을 뽑아봤는데 레드앤비아, 엠틱스 바이오, 미라셀, 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뭐 진캐스트, 동국생명과학 등 한 8개 종목이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좀 분야일까요?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왜 이렇게 괜찮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 주목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레드앤비아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레드앤비아 같은 경우는 동아 STI하고 서울 아산병원, 바이오앤비아가 설립한 합작법인인데 요즘에 이제 핫한 게 이제 당뇨병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1112가 시가총액 9천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뭐 이건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시작해서 불리고 있는데 그 당뇨병 관련돼 가지고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 성분인 에보글립틴을 좀 개발을 하고 판매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임상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동아 ST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대형 제약사 중에서 당뇨 관련돼서 비만 치료제, 당뇨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레드앤비아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된다라면 충분히 좀 어떤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생명과학도 저는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제약에서 물적 분할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상당히 좀 이 회사는 좀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그 MRA 그 조영제 관련해 가지고 유니레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단점은 돈 먹는 하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실적은 안 나오는데 계속 연구개발비는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안정적인 매출이 있다는 부분들 이런 거가 있는 기업하고 없는 기업은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르죠. 네, 그래서 동아생명과학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매출 구조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대부분 다 기술 특례 업체예요. 그래서 뭐 피부 재생이라든지 뭐 세포 치료제 등등 정말 우리가 들어보면은 야 이게 개발만 한다라면 진짜 엄청난 일일 텐데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어떤 비전은 있지만 그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저께 상장한 바이오주도 상당히 주가가 좋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신규 상장하는 바이오주 쪽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게 2015년, 16년 그때처럼 17년 그때처럼 막 바이오가 선풍적인 막 붐을 타면서 IPO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테오젠 오늘 비록 하락하지만 유한양행 그리고 뭐 리가켄바이오 등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또 실적도 확인되는 기업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신규 IPO 관련돼서는 조금은 리스크 주가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더욱이나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내기 관련한 기업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안정적인 매출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동원생명과학, 그리고 레드앤비아는 당뇨병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볼만하다, 그렇게 좀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또 벤처 투자에 대해서 글로벌 바이오들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올해만 37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 막 분야의 그 규모, 투자 규모도 엄청난데 지금 굉장히 시원스러운 주가를 올리지 못해서도 분노하고 있다. 우리 하본 부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벤처 투자 청신호라고 보시나요? 내용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뭐 글로벌 투자가 다시 좀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뭐 기사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좀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좀 사실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한데 좀 많이 냉각이 됐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금액 자체가 다시 좀 회복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성과가 좀 많이 나와야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제 자금에 대한 이런 유통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우호적인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바이오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9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따른 좀 바이오에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거는 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투자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그거죠. 아무리 좋은 이런 돈이 들어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에 유한양행 같이 좀 좋은 이슈가 반영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럴 때도 좀 회의를 느끼잖아요. 미국의 반도체는 벌써 다 회복을 했는데 그쵸. 우리나라는 지금 절반밖에 회복 못하고 또 좀 꼬꾸라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분통 터지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이슈들을 본다면 국장도 국장이지만 항상 이제 바이오 쪽을 같이 하실 때는 포트를 나눠서 미국의 한 7, 국내 3 이런 식으로 7대3의 비율로. 전 개인적으로 8대2 아니면 9대1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건지 우리 시청자님도 국장은 혹시나 해서 역시나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보수적인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를 만약에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 비중은 좀 미국에 있는 종목들을 더 치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어요. 자,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제약바이오 그럼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종목들 먼저 확인하시죠. 동국제약, 현대약품, 대웅제약, 프로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하창한 본부장의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역시나 알테오젠입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쭉 예전부터 뭐 제약바이오 얘기하시면 알테오젠 지금도 좋아요, 높다고요? 아직도요.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알테오젠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계속해서 알테오젠을 외치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좀 불안해졌어요. 갑자기 유한양행의 사태를 보고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이오 쪽이 왜 빠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럽다니까요. 이거는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분통이 터지는데 마치 투자자 마냥 이렇게 물론 대변에서 뭐,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가지고, 마음이 정말 다 가지고 와닿습니다.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좋아요. 브리핑하는 입장에서 아니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기술력이나 이벤트를 보신다면은 알테오젠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난 무조건 안정적으로 바이오를 하나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그때도 알테오젠 플러스 알파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종목을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바이오가 각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매력도 다르고 공부해야 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만약에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만 하더라도 뭐 공부하시려면 아마 머리가 터지실 것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야 워낙 이제 뭐 엄민용 애널리스트나 이런 쪽에서도 설명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감도 워낙 높고 앞서서 수급 보여드린 것처럼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들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한양이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세론이라는 그런 선반영 마법의 단어가 적용이 돼서 주가를 회복을 못한다. 그럼 나머지 바이오 쪽은 사실 상승력이 나오기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수급발이지 이게 뭐 정말 펀더적으로 엄청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물론 알테오제는 이제 이 SC 관련된 부분에서 성과 나오고 하면은 이게 펀더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막 40만 원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좀 어떤 좀 기대가 어쨌든 나올 수 있게끔 좀 시장에서의 이런 세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이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세팅된 환경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의 수급도 잘 쏠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테오젠을 탑픽지로 하창은 본부장님이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유한양에 관련한 이슈는 정리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그럼 넘어가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호실적 밸류업 기대까지. 와, 금융주 이유 있는 질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정말 금융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질주도 시원하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야기 들어볼게요. 블랙먼데이 후에 주가의 회복 탄력성은 어느 정도인가? 하본부장님은 오늘은 거의 뭐 마디슈에서 분노와 또 이제 열심히 또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분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목소리를 잘 못 냈으니까 이번 오늘은 주에 내주셔야죠. 오늘은 그쵸? 열심히 내야죠. 네. 일단은 뭐 주가 회복 굉장히 금융주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도 금융주나 좀 뭐 이런 부동산주 약간 안정적인 거를 좀 많이 포트에 편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대선 이후에 좀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부분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고 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과 여당이 열심히 이제 기업의 이런 밸류업 관련된 부분에서 토론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기싸움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그래도 주주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서 표심 대결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에는 이제 은행 쪽이 좀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워낙 이제 이 예대마진 림 부분에서의 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먼저 이제 대출적인 부분들을 잘 진행을 했고 대출금리 또 오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잘 났고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이 다 지나가다 보니까 그 남은 거는 이제 증권주와 보험주가 되겠죠. 그럼요. 근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 보험주가 먼저 선제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강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이 50% 이상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뭐 이제 수직 상승을 좀 해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있긴 하지만 보험 쪽은 문제가 뭐냐면 회계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환원에 대한 움직임이 좀 일부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증권주도 사실 리포트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혹은 뭐 키움증권 이런 쪽에서 또 이제 갑자기 밸류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남아 있고 또 수익성 부분에서 조금 더 제한이 덜 되는 쪽으로 관심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주들은 주가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기대감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다 좋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가지고요. 네,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유 대표님도 거기에 대해 동의를 좀 하시나요? 금융주 쪽에 지금 시각은 좀 완전 뭐 장밋빛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지. 일단은 주가가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8월 3일, 8월 5일 큰 쇼크를 받고 나서 증시가 반등을 줬을 때 네. 제일 먼저 반등을 줬었던 게 사실은 조선하고 바이오 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여전히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이후에 이들 종목군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게 금융주입니다. 아, 그럼 금융주의 가장 주요 모멘텀은 뭐예요? 밸류업? 일단은 결국엔 밸류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배당이 늘어난다는 부분들. 또 하나는 금융주의 또 최대 장점은 뭐냐면은 제조업은 경기에 민감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실적 당연히 좋을 거고 안 좋으면 경기 안 좋으면 빠지고. 실적 당연히 안 좋죠. 그쵸? 근데 금융사는 경기에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은 그냥 꾸준한 영업이익 매출을 계속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 대출을 20년, 30년짜리 대출을 받으면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이걸 안 어떻게 내고. 안 내고 할 수가 없는 거. 그쵸. 물론 이제 부실 채권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없어지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죠. 또 보험 상품 가입하신 분들이 물론 해지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달 우리가 또 네, 내잖아요. 매달 내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너무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것만 아니면 꾸준한 매출 영업이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산업이라는 그러네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 혹은 경기 침체갈 수 있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실적에 큰 영향이 없는 게 뭔가 하면 하고 따져보니까 좀 금융주가 아닌가라는 기대감들 또 이런 것들이 또 매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영업 환경은 좀 더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배당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우선시 되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배당을 아무리 좋게 준다. 배당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우리 이제 80% 배당 줄 거였는데 적자 나고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배당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 끝한 거랑 네, 마찬가지니까.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을 높게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배당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게 하니까 중요하죠. 거기에 맞는 영업이익 매출이 보장까지는 아니지만 또 다른 섹터에 비해서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온다.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꾸준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뭐든지.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금리 인하 된다고 하면 영업 환경이 더 좋아지니까 금융주가 좀 날개를 달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세 개의 섹터가 밸류업에 동참하는 근데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은행, 보험, 증권 여기에서 뭐 대장 요거를 따진다면 아까 또 얘기 살짝 해주셨지만 그럼 이제는 하반기는 증권이에요? 네, 저는 증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증권주를 왜 봐야 되냐면 일단 브로커리지 쪽에서 수혜를 볼 확률이 높죠. 지금이야 뭐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고 거래대금이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바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거래대금 막 22조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사고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 수수료 엄청나게 재미를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이 또 20조가 있었죠. 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신용이자가 거의 연 10% 정도 됩니다.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VIP고 돈 많아서 이제 전화하면 좀 깎아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받아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은행 대출이자보다 훨씬 셉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또 이거 요번에 신용 반대매매 맞았다라는 거는 끝까지 버티다가 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다시 신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건 다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증권주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딱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엔 은행과 보험 쪽에서는 이제 채권이라든지 이런 수익성 부분이 좀 악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브로커리지 쪽에서는 사실 그런 거에서 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돈 넣는데 받을 수 있는 돈 자체가 더 줄면은 좀 더 네. 공격적인 자산을 포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슈드라든지 이런 거 추정해서 이제 ETF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또 이제 자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운용 수수료도 받잖아요. 1%씩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들 다 따지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권사를 좀 뜯어보면 순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올라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애초에 이제 증권주들도 고배당주로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꽤 많은 상황이고 거기에다 주주 환원 정책까지 붙어주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잘 나온다면 과거 상반기에 은행주가 가져갔었던 것처럼 증권도 못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증권주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좀 잘 뜯어보셔야 되는 게 주주 환원 정책을 정말 최소화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한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특히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 뭐 미래에셋 증권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고 이제는 너무 빠지고 오르고 이런 거보다는 안정적으로 갈란다 생각하시면 하반기에 증권주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어떨까까지도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해줬는데요. 좀 보시면서 비교 분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주 환원 정책을 최소로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른바 달러 약세 수혜주라고 하는 게 바로 뭐 금융, 식품, 항공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되면 이 관련주들, 이제 금융주도 거의 포함되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투자 전략 잡아볼까요? 이제 워낙 강세죠. 네. 워낙 강세를 보인다라면 오늘 항공주가 어제 오늘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리스 비용이 다 달러로 나가는 거고 또 최근 유가도 이제 하락세라고 보여주고 있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목리를 부리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충분히 항공주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융주들도 사실은 달러 자금을 많이 유치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자금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반기에 이제 달러 약세 쪽으로 본다라면 항공이라든지 금융주들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음식료 업종군들은 사실은 그 대부분 곡물 이런 걸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네.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는 장점은 있는데, 또 요즘에 수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수출을 많이 했는데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항공금융 쪽에 대한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고, 자금 비용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AI에 대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와 주도주다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럼 금융주가 아닐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차기 주도주는 금융주다. Yes or no? No. 오늘은 그냥 분노 컨셉으로 가시는 것 그게 같은데 아니라, 단호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노일까요? 그러니까 금융주는 주도주는 안 돼요. 주도주는 안 되지만 옆에 같이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럼 유 대표님도 yes or no 했을 때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주 저는 차기 주도주 괜찮나요? 예스죠. 여기는 네, yes? 주도주라는 뜻이 뭐냐면 네. 꼭 뭐 20% 30% 오르지 않아도 돼요. 계속 신고가를 내주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시장 주도주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주들 충분히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하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건 주도주에 따른 이제 사람마다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런데, 저에게 상반기 주도주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을 아예 잡아서 끄집어 갈 수 있는 게 좀 주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기 금융주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그 정도는 안 되죠. 예, 시가총액이나 이런 거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주도주 대장은 아니지만 옆에 붙어 있는 2인자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럼 차기는 어떤 섹터로 생각하세요? 저 아직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본부장님이 그래도 2인자가 될 만한 섹터는 금융주다 했는데 그 안에 탑픽주를 한번 골라볼게요. 관련주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 유진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다양하게 있는데 원픽주는요. 메리츠 금융지주 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자지만 아까 미래에셋증권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이 종목은 또 다르네요. 여기 우리 유대표님 미래에셋증권 정신없어요. 자, 그럼 여기 탑픽주 왜 이걸 또 뽑으셨죠? 저요? 네. 제가 아니라 이제 전화니까요. 유 대표. 네, 유대표님. 계속 전화가 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야기 네. 계속 해주세요. 네, 오늘 또 알겠습니다. 버퍼링이 났네요. 네. 네. 2분기 영업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분기 네, 영업이 2분기 좋다. 원래 5천억 예상했었는데 7천억 이상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메리츠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무조건 주주 환원율 50%를 하겠다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그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당이든 혹은 자사주 소각이든 이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거는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전 사업부가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증권 사업 부분, 어쨌든 증시가 최근에 조정이 나왔지만 전체 좋아지고 있으니까 트레이딩이든 뭐든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보험 사업부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게 된다면 보험, 증권 둘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채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증권사도 마찬가지지만 보험사도 약간 부동산 PF 관련돼서 증권사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보험사도 부동산 대출을 되게 많이 해줍니다. 아파트 대출 같은 거. 네네. 첫 번째는 은행이지만 은행보다 조금 더 많이 이용하는 게 보험사예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 안 좋더라도 부동산 경기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죠. 금리 인하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 요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보험 요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보험금이 오른다는 거죠.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본다면 메리츠 금융 계열사들의 실적은 하반기에도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시가 안 좋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 주가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 단기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일단은 손절가는 8만 5천 원 마켓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설사 뭐 8만 5천 원 이탈해도 저는 크게 막 조정받을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대표님 메리츠 금융지주였고요. 10만 원 목표가 8만 5천 원 손절 라인 잘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디쇼 정리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또 오후장 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